자. 13. 돌바의 자연적 정치 1, 2권 참된 통치 원리에 대한 농구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케네가 중국의 계몽 전제정에서 피력한 자연적 도 개념을 추종해 공자의 무유이치의 인용과 중국의 유자치국 전통을 직접 인용하며 이 무유이치, 유자치국론을 자연적 정치와 철인치자의 이론으로 번안해 해명하려고 시도한 저작이다. 코르넬리우스 14. 코르넬리우스 드포우 신부의 이집트와 중국의 철학적 탐색 프리드리히 2세의 자문관이었던 포우는 중국 비판가이고 이 책도 중국 철학에 대해 비판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할 만큼 중국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도 그냥 읽어본 거예요.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또 거기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거든요. 꼭 우리나라의 그 고종시대의 위정 척사파들처럼. 자. 15. 볼테르 전집 스미스는 볼테르 전집의 여러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스미스는 이 전집에서 볼테르의 공자 예찬과 중국 분석, 그리고 중국과 극동 제국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찬양 등에 대해 읽었을 것이다. 16. 튀르고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 이 책은 미추다의 카탈로그에 빠져 있지만 스미스의 장서에 남아있다. 스미스 장서에는 시민일지에 연재된 이 저작의 처음 두 부분이 남아있다. 스미스는 파리에서 튀르고를 여러 차례 만났다.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은 튀르고가 파리에 체류하는 두 중국 유학생을 위해 집필한 책이고 이 원고를 먼저 시민일지에 연재했었다. 이상 스미스의 장서와 인용서들은 그가 공자의 정치 도덕 철학과 중국의 통치론을 접한 책들이다. 그런데 100년 이상 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쿠플레 등의 경전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와 노엘의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가 이 장서 목록에서 빠져 있는데 이 책들은 대량으로 한 번 인쇄되어 18세기 초에 각국 서적상에 보급된 이래 다시 인쇄되지 않아서 스미스가 개인적으로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왕의 재정적 루이 14세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찍었는데 권수가 5,000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찍지 못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령 소학을 영조 정조 시대에 소학을 찍으면 만여 부를 찍었어요. 근데 이 5,000부 찍었으니까 뭐 그 반토막밖에 아닌데 특별히 지금 찍은 거거든요. 일상적으로 조선에서는 찍은 게 그 부수가 그 정도인데 왜 이렇게 못 찍었느냐? 그 다음에 더 찍을 수가 없는 게 그 책을 하고 나면은 그 활자 있죠. 활자를 이렇게 조판을 쭉 했잖아요. 찍고 나면 다른 책 찍어야 되니까 그 활자로 해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재판 찍으려면 또 조판을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안 찍고 그 루이 14세가 왕들한테 강국 왕들한테 한 수백 권 선물하고 한 권씩 나머지는 그 뭐 서점에 조금 내놓고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대형박물관에 가서 봐야 되는 문제지 지가 장서로서 가질 수가 없어요. 라이프니츠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너무 귀하고 비싼 희귀하고 비싼 책이라서. 자, 이것에서 그 지금 어떻게 지금 서양의 금속활자 연구가들이나 우리나라 연구가들, 즉 서지학자들은 비블리오그라퍼라고 그러죠. 서지학자들은 공이 우리나라 서지학자든 서양의 서지학자든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는 생겨나자마자 탄생하자마자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정을 해요. 개떡이나 무슨 혁명적인 역할을 하기는 뭘 해. 그리고 그런데 뭐 손보기에서부터 우리의 많은 그 천혜봉 교수에 이르기까지 금속활자의 최고봉 연구의 최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조차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미 서양한테 한 수 죽어 들어가는 거죠.
나는 그런 사고가 잘못됐다고 봐요. 알파베트는 A 가령 한 페이지에 A가 여러 번 쓰이니까 한 페이지를 다 조판할 때까지는 A는 풍부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에 대해서 가령 적어도 200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 A, B, C, D에서 24 곱하기 한 200 하면은 4,800자 정도는 있어야 한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 조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계속 하려면 한 권을 끝까지 하려면은 수만 개의 A, B, C, D 그 활자가 있어야 되겠죠. 수만 개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한 문을 하려면 얼마나 만들어야 되느냐? 막 15만 자, 30만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 6, 7천 자 정도 만들면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는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것을 국가의 공력을 들여가지고 국가의 공력으로 그걸 다 만들었어요. 그 갑인자만 하더라도 15만 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대부분 15만 자 내지는 30만 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면 어렵지만 또 큰 가문에서도 자기들이 철활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찍어주고 또 헌정실록 같은 경우는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그 많이 달아지고 없어지고 밀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철활자, 사주한 개인이 주조한 철활자를 빌려서 하다가 나중에 사들여서 그걸로 하고 개인과 국가 간에도 이 철활자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제 흔한 일이 돼요. 금속활자가 조선에서. 그래서 서양보다 훨씬 더 많이 그걸 국가가 나서서 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은 내가 아는 한 서양에서 이 책이 이 공자 철학자 아니 중국 철학자 공자 이 한 책밖에 내가 몰라요. 루이 14세가 돈 된 거 왕이 돈 돼서 찍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모조리 왕이 돈 돼 가지고 다 찍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고 신하와 왕 간에 수없는 정사 대화가 책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찍을 더 찍어주십시오 찍도록 해주십시오 또는 오케이 하고 또 찍어라 이런 이야기가 왕조실록에 막 무수하거든요. 정사 중에 중요한 정사에서 책을 찍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금속활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해판을 해야 되는 그 필연성 때문에 그 한 6천에서 8천 개 또는 10,000개 정도의 A, B, C, D 그 글자를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다른 책에 한번 해판해버리면 또 원위치예요.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되니까 다시 찍지 못한 거예요. 이 공자 철학자 아니 중국 철학자 공자를. 근데 그러기를 1860년대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책 종류는 좀 많을 수 있어도 책을 찍은 양은 소량일 수밖에 없어요. 금속활자 그 자체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지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 해판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 이유는 그들이 1860년이라고 내가 해놓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1860년에 가서야 프랑스의 클로드 지노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형 연판 방식의 새로운 인쇄술이 나와요. 그건 금속활자를 물론 이용하는 건 여전하지만은 금속활자를 가지고 지형에다가 박아요. 지형에 박으면 그 종이가 특별한 종이라서 딱 눌려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로 찍혀 있어요. 음각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납을 녹여서 딱 입히잖아요. 그러면은 식으면 띄면은 양각으로 이제 거꾸로 글자는 박혀 있지만 양각으로 연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형 연판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막 잘 휘어지잖아요. 아주 얇은 막으로 된 연판이거든요. 그걸 이제 둥그런데 이제 말아가지고 돌리면 이제 계속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책값이 급격히 다운되면서 일반 서민도 볼 수 있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0년까지는 레볼루션이라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구텐베르크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왔어도. 이유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응?
한 번 찍으면 다시 찍으려면 또 원위치하고 그냥 그 공로는 다 허사롭게 돼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찍어낼 수가 없어. 다품종 소량 생산만이 가능했다. 근데 이때 와서야 다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1860년대에 그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오기 한 20, 30년 전에야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도 옛날 방식이 계속 남아있었고 지역 연판이라는 것이 파리에서 발명됐다고 그래가지고 전 유럽으로 금방 확산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배워야 될 게 아니야. 그것도 한 반세기 걸려요. 그러면 19세기 넘어갈 때까지 그런 혁명은 나지 않아요. 구텐베르크 혁명은 없었다, 한마디로.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조선에는 금속활자 혁명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느냐. 번각판이라는 걸 만들어요. 번각은 번역할 때 번자지만 뒤집는다는 번이야. 그러니까 200부를 찍었다. 가령 소학 언해를 200부를 찍었는데 우리 언해는 이제 우리 국문은 뭐 수천 자만 있어도 찍어내겠죠. 이건 수십만 자가 있어야 되지만 한자는 두 개가 막 섞여 있는 책이야. 소학 언해는 그 책을 찍었어요. 200부 정도. 근데 다른 거 헌이라고 또 해판했어. 다른 책 중에. 그러니까 다품종은 나오는 거죠. 다양한 품종의 책이 나와, 책종이. 근데 200부밖에 못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공신들 조정에 있는 고위직에 나눠주고 각 지방의 가명에다가 그걸 내려보내줬어요. 보내고 바로 왕명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번각하라라는 명령이 내려가요. 번각은 뭐냐면 그 종이 한 부 내려왔잖아요. 그 한 부를 그 목판에다가 붙여요. 물을 묻혀서 붙여가지고 뒤집어서 붙여. 이제 뒤집을 번자야. 뒤집어서 붙여서 각수들한테 그걸 파라고 그래요. 근데 각수들은 아주 저렴한 그 사찰 근처에 늘 있는 노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장경들이 많고 장경들이 많아서 그걸 판이라고 목판으로 파는 원시적인 그걸 불경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기 때문에 대부분 목판으로 팠어요. 목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65명, 내가 본 거에는 65명 정도를 각수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쪼르륵 나눠줘 가지고 그 65판에다가 다 붙여 한 장씩 페이지 다르게 해갖고 그리고 65명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 파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한 페이지 파는데. 그러면 1시간 뒤에 65페이지 파버리는 거잖아. 하루 종일 파면은 금방 한 2, 3일 만에 목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찍으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말로 번각판은 나중에 서양에서 지역 연판이 하는 대량 생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가령 서울이나 완영, 전주의 가명을 완영이라고 그랬는데 또는 기영, 평양의 가명을 기영이라고 그랬어요. 기자할 때 기자 써가지고. 그런 데에서 이 장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때 계속 찍어내서 대량 공급을 계속했다고. 양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더러 또 이 금속알자와 그걸 주자라고 그래요. 활인. 금속알자로 찍은 걸 활자로 찍은 것이라고 해서 활인이라고 그러고 이 판때기로 찍어내서 새겨서 찍는 걸 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활인과 간인 간의 긴밀한 연결 관계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다품종을 중앙에서 생산하면 대량 생산은 이제 지방 가명에서 다 맡아서 했어요. 물론 사적이고 사찰도 그렇게 했고 중앙 사찰에서 하면 나머지 저 새끼 사찰에서 이제 하는 식으로 하고 또 가문이 서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출판을 하는 주체가 국가, 가명, 사찰, 서원, 그 다음에 개인들, 아주 유력한 개인들이 찍어냈다. 그러니까 그 출판된 출판물의 숫자를 거의 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뭐 조낭판지 뭔지 시키고 있는데 아주 무능하던데 한문도 못 읽어갖고 이제 시키지도 못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한 페이지씩만 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그걸 목록화를 하기가 거의 뭐 진창에 수렁에 빠져서 못 나올 만큼 많아요. 내가 끝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책이
150년 동안 15만 종의 책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 서양에서. 그러면은 한 25개 국가에서 그랬으니까 한 나라로 따지면 1년에 40권 정도 나온 거예요. 조선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돼. 조선의 2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조선은 그보다 더 많고 한 90권, 90종류의 책종이 나와야 1년이면. 예? 500년 동안 찍었어요. 얼마나 많겠어. 책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이게 뭔 활자로 찍었는지에 대해서 그걸 연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서재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거의 90%는, 한 80%는 해명이 됐어요. 남은 20%는 모르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 금속활자와 그런 번각관계에 있는 그런 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혁명이 벌어졌다면 얘네들은 왕명으로 해도 이게 혁명이 안 나는 거예요. 어디다가 또 이걸, 각수가 없어요. 일단 걔네들은 목판 인쇄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각수가 생산된 적이 없어. 어? 이들이 목판을 딱 사용한 건 60년 정도? 그리고 금속활자를 1455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텐베르크가 그걸 가지고 무슨 성경을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16세기가 닿을 때까지 150년인데 150년간 15만 부니까 한 3,000부 정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25개 국가로 나누면, 유럽에 25개니까 한 나라 대 우리나라 조선을 비교하면 게임이 안 돼요. 예? 근데 왜 거짓말을 그렇게 국제적으로 하고 국내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양은 다 위대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이 금속활자 기술조차도. 예? 심지어 1910년 전후 해가지고도 서양의 신년 활자라고 그래서 서양의 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인쇄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막 돌려서 찍을 수 있는 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금속활자가 1936년까지 있어요. 이유는 너무 비싼 거야. 이 서양 인쇄 비용이. 우리는 엄청 싸고. 그래서 1936년까지도 출판사가 우리나라 금속활자를 사용을 한 수두룩 한 예가 있어요. 수두룩.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했던 거지. 시장 경쟁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개혁한다고 교과서를 찍고 국민 소왕 독본 이런 거 찍을 때도 전부 우리 걸로 찍었어요. 그 신현환자로 찍은 게 아니라, 그 김홍집 요런 놈의 자식들이 처음에 뭐 그 신문 찍는다고 일본 활자 들어가서 찍고 막 그러던 거 다 제쳐버리고 그냥 우리 전통적인 활자로 찍었다. 그러기를 1930년대까지 그랬으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진호의 그 방법을 능가하는 건식으로 된 그 진호권 물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기다가 박아야 되니까 습식이라고 그래요. 습식, 웨트 방식. 미국에는 이제 그 지형을 물 안 묻히고 하는 그런 드라이 방식이 나오면서는 이제 대단히 더 혁명적인 그런 생산 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비쌌어요, 그게. 예? 근데 문제는 원리는 똑같아. 습식이나 건식이나. 왜냐하면 연판은 달아져요, 많이 찍으면.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면 다시 그 조판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지형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형 하나 떠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떠놓거든요. 지형은 여러 개 떠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종이가 380도 이상이 돼야 이 납이 녹는데, 그 정도의 온도에는 안 타요. 안 타는 종이야. 여러분들이 어디 지금 한강변에 나가니까 항공변에 종이로 뭐 라면 끓여준다고 하던데, 그 안 타는 종인 거죠. 해보려면 그 에틸 알코올에다가 물을 반절을 섞어요. 50대 50으로. 그리고 거기다 물을 적시잖아요. 그러면 불 붙이면 안 타요. 그런 지형인 거야, 종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습식이지. 근데 미국에서 건식을 발명하면서 이제 거의 더 폭발적인 상황이 오니까 그런 에틸 알코올이 필요가 없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우리의 금속활자하고 경쟁이 안 됐겠죠. 그때야
그때도 경쟁이 안 됐는데 무슨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짜가 우리하고 경쟁이 됐겠어요. 아니 자그마한 거 갖고 상상을 해보라고. 내가 그런 소리 하길래 처음에 딱 책에 그렇게 무수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서양은 혁명이 났는데 우리는 금속알짜로 혁명이 안 났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짐작하거나 배우고 그러고 있을 거라고. 근데 나는 바로 의심했어. 아니 19세기 중반에 전국에 걸쳐서 서당이 2만 5천 개였는데 10명씩만 다녔다 해도 학생이 25만 명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학 중용 이런 거 다 교과서를 봐야 될 텐데 그걸 다 찍어서 됐을 텐데 그것만 해도 막 25만 권이네. 물론 훈장도 한 3만 명 돼 있으니까 30만 부 정도 적어도 사서가 있어야 될 정도는 사서만 무슨 놈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인쇄기술이 없었다면 그 서당이 불가능했을 텐데 내가 서당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고 서당 다니는 학생들 숫자 통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태제를 내가 의심했던 거야.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또 거꾸로 연구해 보니까 거꾸로 책회라고 해서 책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동동고롱을 팔듯이 파는 것이 우리의 서점이 없어갖고 낙후한 것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책이 값이 비싸면 책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반들이나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서양을 연구한 걸 연구 논문을 몇 개를 보니까 서양도 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귀족들한테 멀리 있는 그 귀족들은 다 농촌에 살잖아요. 짊어지고 가서 그걸 팔러 다니는 그 책 행상이 책회가 있었어요. 똑같이. 파리에 나와야만 서점이 하나 있었고 독일에서는 딱 프랑크푸르트에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노바 공국에 사는 라이프니츠가 그 책을 거기다가 주문을 해요. 그리고 가끔 편지 써서 왔는가? 파리에서 이 중국 철학자 공자가 도착했는가? 오니까 다시 또 편지에다 다른 사람을 쓰기를 일주일 뒤에 도착한단다. 이제 편지에.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이 할 수 있어서 내가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돈을 먼저 보내주고 너 자기한테 보내라고. 응? 하노바로. 얼마나 어렵게 책을 얻어봤는지.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니야. 책을 거기까지 갖다 주는. 이럴 정도였으니까 혁명은 나지 않았다. 구텐베르크 혁명은 없었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지금 그 태제를 입증하는데 한 70% 80%까지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약 4만 종류의 우리나라 책을 리스트를 경험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완전한 주장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추정으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해낸 거 보면 많이들 연구를 했지만은 이걸 일렬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몇 거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책 많다. 예문고에 책 많다. 누가 논문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셀 수 없이 많다. 다 세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9,500권 정도 되더라. 왜 셀 수 없어? 9,500권 다 애들이 다 샜는데. 제대로 안 셌어도 돼, 율로야. 왜냐면 플러스로 센 것도 있고 마이너스 센 것도 있고 다 합치면 손익이 상쇄돼 가지고 크게 틀리지 않아. 이줄 알겠어요?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그 새끼들은 더 엉터리로 냈을 거라고. 어떻게 15만 종을 냈겠어. 다 쉬어봤어 그거? 자. 그러나 이 책들은 각국의 거의 모든 도서관에 오늘날까지도 대다수가 남아있을 정도로 유럽의 거의 모든 도서관들의 필수적 소장 도서였다. 따라서 스미스는 어떤 도서관에서든 이 책을 빌려 읽었을 것이다. 왜냐 왕실로 다 선물로 루이 14세가 자기 유력을 자랑하려고 위세를 떨라고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왕실 도서관 뭐 그날의 국가 도서관에는 다 그걸 이제 왕이 갖고 있지는 않았고 주었겠죠. 다 있을 수 있었다. 자. 그러나 스미스는 이 중국 철학자 공자와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를 단 한 번도 인용하지도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자, 아까 내가 우리 서당어 숫자를 통계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 책을 이렇게 5,000부밖에 못 찍고 다시 찍지 못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헛소리인지 나는 금방 알았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중대한 국가의
문명의 위신이 걸린 문제야. 뒤집어 엎느냐 마느냐 문제야. 계속 가느냐 뒤집어 엎느냐. 할 수 없이 나섰더니 빠져나오기가 힘드네. 자. 이는 다른 추정을 요한다. 지금으로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가 무신론자로 몰릴까봐 휴메 유언을 저버리고 그의 종교 관련 유고를 끝내 출판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의 소심함일 것이다. 스미스는 지극히 탈종교적 세속적인 도덕론인 자신의 도덕감정론과 관련해 무신론자로 논제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시 이신론자나 무신론자로 숭상되기도 하고 배격되기도 하는 공맹의 경전 번역서들을 차마 언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스미스의 장서에는 중국, 아시아, 동양에 관한 서적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서적들은 미추다의 카탈로그로 파악된 것만 볼 때도 인도, 태국 관련 서적 36권을 제외하고도 도합 30여 권에 달한다. 따라서 공맹과 중국, 아시아, 동양에 관한 잔존하는 장서와 인용된 저서는 다 합치면 45권을 상회한다. 스미스가 그 밖에 장서로서 흔적이 남지 않은 중국 관련 서적들도 많이 보았다는 사실을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국부론에서 중국은 마르코 폴로 시대 훨씬 전에도 법률과 제도의 본성이 달성하도록 허용하는 부의 풍족한 완성을 달성했을 것이지만 모든 여행자들의 설명들은 다른 많은 점에서 엇갈려도 낮은 노동임금과 노동자가 중국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직면하는 곤란에서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통해 그가 장서 목록에는 없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여러 여행자들의 보고서적들을 섭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나열한 거는 마르코 폴로 그 장서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읽었다는 소리고 또 여러 보고서들을 봤다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장서에 열거된 것보다 또는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도서관을 통해서 읽었다고 봐야죠. 아니면 빌려서 읽고 돌려줬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불탔거나 없어졌거나 도둑맞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스미스가 중농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중국 학문의 문외한이었고 그가 그의 정신적 세계관에서 철두철미 유럽적이었다는 허드슨의 논평은 정말로 크게 빗나간 것이다. 공자철학과 중국 정치에 대한 스미스의 학적 지식과 정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서적들에 대한 독서를 통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 경제에 관한 그의 무단 인용과 공자 철학에 대한 표절도 모두 이 독서를 바탕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흉과의 평생 교우 관계와 에딘버러 학술 모임 흉과의 충교는 스미스가 공맹철학과 중국의 정치 경제론을 받아들인 두 번째 경로다. 공맹철학과 중국의 정치 경제론을 받아들인 둘째 경로는 공자와 중국을 잘 알고 있던 흉과의 교우다. 스미스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던 시절 에든버러의 여러 계몽주의 서클에 들어가 교류하면서 흉을 만나 평생 지교를 맺었다. 이때 스미스는 이 서클과 흉을 통해 공자와 중국에 관한 당대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정보를 접했을 것이다. 특히 자유시장론은 케네를 통해 배우기에 앞서 공맹의 무의시장론과 중국의 자유시장적 경제정책을 알고 있던 휴메의 자유교역론을 통해 배웠을 것이다. 프랑스 계몽 철학자들과의 만남 스미스가 공맹철학과 중국의 정치 경제론을 받아들인 세 번째 경로는 케네, 튀르고, 볼테르 등 프랑스 철학자들과의 만남이다. 스미스는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버클류크 공작을 위한 유럽여행 동행 교수직을 맡아 1764년부터 1766년까지 공작의 유럽 투어를 수행했다. 그에게 평생 먹고 살 연금을 마련해 준 이 동행 교수직 수행 중에 스미스는 이전의 책을 통해서만 알았던 볼테르를 제네바에서 만나는 영광을 얻었다. 볼테르는 당시 건융제와 시를 교환한 적도 있는 걸융제
걸융제와 시를 교환한 적도 있는 18세기 당대의 대표적 친중파였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와서 체류할 때는 케네 튀르고와 북미 식민지 지식인 벤저민 프랭클린, 그리고 아직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니까 식민지 상태에 미국이야. 그리고 달랑베르, 엘베시우스, 모렐레 등 백과 전서파와도 친교를 맺었다. 여기서 내가 유럽을 연구하면서 벤자민 프랭클린하고도 휴미 친했고 스미스하고도 친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상도 유사했을 것이다. 프랭클린의 이런 책들을 또는 관련 책 또는 그의 원전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완전히 무신론자더라고. 그리고 공자만을 추앙하고 알면서 미국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렸어요. 연구는 계속 사슬처럼 연결돼서 연구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자. 1766년 2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파리에 체류하는 사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의 저자로서 그리고 휴메 친구로서 중농주의자들의 살롱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특히 케네 티르고와의 만남은 살롱은 알죠? 필로소푸스라고 하는 필로소퍼 철학자들이 드나드는 데였는데 꼭 귀족 부인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선별적으로 손님을 받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주로 손님이 되는 그런 어떤 철학의 논장이 이 살롱이었어요. 자. 특히 케네 티르고와의 만남은 그가 이미 관여하고 있던 주요 작업을 분명히 자극했다. 이 작업은 시민사회의 역사에서 근대 경제체계의 포괄적 연구에 관한 그의 글래스고우 강의의 정치-경제학 분야의 개발이었다. 그는 1766년 평생연금을 가지고 귀국한 후 고향 커크콜디에 정착해 처음으로 제야 철학자로서 방해받지 않고 이미 유럽 여행 중 첫 시기에 머물던 프랑스 툴루스에서부터 쓰기 시작한 방대한 프로젝트인 국부론 집필에 전념할 수 있었다. 국부론은 쓰기가 좀 어려웠던 게 많은 경험 자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 자료를 모으는데 세월이 오래 걸렸고 그걸 하나하나 뒤적거리면서 올바로 갖다 들이대는 게 쉽지 않아요. 나도 지금 그 경험 자료 속에 푹탁 빠져가지고 힘든 것처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 이미 그 동행 교수로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월급을 주는 계약을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그냥 교수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먹고 사는 돈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대박이 터졌다고 그랬죠. 아예 이때 교수직 그만둬버려. 자. 스미스는 파리 체류시에 티르고와 여타 중농주의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그들과 공통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게 토의했다. 근데 아담 스미스와 우리 또 하나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누구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뉴턴하고 존 로크는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근데 뉴턴은 그 프랭키피아를 써가지고 하나도 안 팔렸어. 결국은 교수도 케임브리지 대학 강사만 하다 교수도 못 되고 끝났고 가난에 시달리다가 성직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떼돈을 번 거니까 두 학자의 운명은 돈에 관해서는 정반대로 전개된 거예요. 자. 이것은 모렐레의 회상록에 의해 뒷받침된다. 나처럼 형이상학적인 것을 좋아한 튀르고는 스미스의 재능을 크게 호평했다. 우리는 스미스를 여러 번 만났다. 그는 엘베시우스의 집에서 소개되었다. 우리는 상업이론, 은행, 공채, 그가 중개하는 큰 사업의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여러 차례의 만남에서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다.
특히 튀르고는 파리에 체류하는 두 중국 유학생을 위해 집필했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을 니콜라 보도의 시민일지에 연재하던 중이었는데 스미스가 남긴 장서 가운데 시민일지에 연재된 튀르고 저작의 처음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니콜라 보도는 아예 공자와 중국을 숭배하다시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도는 케네가 대단히 점잖은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프랑스의 공자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케네는 주로 프랑스의 공자로 많이 불려요. 네? 또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이라고 많이 자기들을 자랑하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는 그 프랑스의 공자고 하나는 유럽의 중국이고, 이 나라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유럽의 중국인들이야. 그렇게 많이 써요. 또 유럽의 중국인들이라고 자기들을. 자. 스미스는 휴맥에 보낸 편지에서 튀르고와의 만남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고, 로시푸코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만남에 대해 언급한다. 스미스는 이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그와 알게 되는 행운을 얻었고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바 그의 우정과 존경의 행운도 얻었다. 그리고 스미스는 휴메 소개로 타운샌드도 알게 된다. 타운샌드는 1763년 말 스미스에게 자신의 조카인 버클 류크 공작을 소개해준 인물이었다. 스미스는 타운샌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네가 버클 류크 공작을 진료했을 때 케네를 처음 만났다고 쓰고 있다. 스미스는 스코트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네를 프랑스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하나이자 모든 나라에서 만난 가장 훌륭한 의사들 중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케네는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의사로서 활동을 했고, 의사로서 프랑스 왕과 친했어요. 루이 15세와. 그리고 그 루이 15세의 정부의 주치의가 됐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귀족으로 임명돼요. 귀족이 돼요. 자. 그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장점을 경시할 수 없는 여성인 폼파두르 마담의 친구이자 측근이었다. 이 폼파두르 마담이 바로 루이 15세 정부예요. 응? 프랑스의 왕들의 정실 부인은 힘이 없어요. 전부 장관이라도 하나 하려면 이 마담, 그러니까 애인한테 줄 서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실세죠, 여기가. 정부들한테 서야 된다. 왕의 러버들. 자. 스미스는 국부론을 케네에게 헌정하려고 마음 먹었을 만큼 케네를 중심으로 높이 평가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실부인 왕비는 그런 어떤 아주 귀족적 지위가 높은 집안에서 데려오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데려와서 그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피의 혈통, 뭐 순수성 이런 거나 따질 테니까. 근데 이 정부는 대단히 명민하고 많이 배운 여자들이에요. 이게 실제로 장관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왕을 보좌해서 휘어잡을 정도의 그러한 지성과 그런 덕성과 또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이다. 보통 여자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따지면 비보다도 빈이 더 셌단 소리지. 자. 스미스는 튀르고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을 영어로 옮겨 출판한 숨은 번역자로 추정되기도 한다. 튀르고는 이 글의 성격을 디퐁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치 도식을 뺀 케네의 경제표라고 설명한다. 나는 내가 말한 두 중국인을 위한 약간의 질문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목적과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나는 그들에게 사회의 작동과 부의 분배를 분석한 일종의 개요서를 먼저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어떤 대수학도 포함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경제표의 형이상학적 부분들만 들어 있습니다. 더구나 나는 이 경제표라는 건, 케네의 경제표는 뭐냐면 모든 생산적 가치는 농민에서 나온다. 농업에서 나온다라는 전제 위에서 이 농업 생산물이 어떻게 지주에게 가고
또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고 또 상공업자들이 그걸 가져가고 상공업자들이 가져가는 대신에 여기에 돈을 주고 농업적으로 그리고 또 그들과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화폐 유통이 왜 필요한지 그 거래를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걸 도표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상공업은 비생산적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줄 것이 없어요. 사실 따지면 생산적인 건 아무것도 못 주는 거죠. 등가교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이론상 모순된 표를 그려놨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국가 경제의 전모를 손바닥 위에다가 딱 그려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탄해요. 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구나.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냥 천재라고 생각해. 이 공자님이 못했던 걸 했다 이거야. 공자님은 원리를 다 알려줬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못했다. 공자를 중농주의자로만 농본주의자로만 알고 있는 거지. 공자는 농본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농본과 상본을 둘 다 중시하는 양본주의자였는데 사마천처럼 사마천도 나중에 똑같은 입장을 취하죠. 나중에 황종이나 이런 사람들도 양본주의를 택하죠. 청나라 청초의 학자가 황종이잖아요. 명말 청초 학자인 황종이가 농업만 본업이 아니고 상공업도 본업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이가 없는 데가 없고 공명을 인용해서 그렇게 주장해요. 자. 더구나 나는 이 저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다루어져야 할 많은 질문들을 빼놓았지만 오히려 자본의 형성과 운동, 화폐이자 등을 철저히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짧은 개요서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확인되듯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 빚진 튀르고의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은 고와 양이라는 두 중국인 유학생의 파리 방문이라는 우연적 사건 덕택에 집필된 것이다. 이 고와 양은 고류사와 양아무개인데 양은 나중에 죽었는지 어디 사라지는데 고류사는 가가지고 이 표를 주면서 이 책을 주면서 이해를 하고 또 40몇 개 내지 60몇 개의 작은 질문을 질문서를 써서 줘요. 트루고가 이들에게 중국에 관한 경제에 관한 질문들인데 은행이 몇 개 있는지 은행의 이자가 비싼지 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배우려고 은행을 운영하는 걸 몰라가지고 그 답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요. 프랑스 혁명이 나고 나서도 그 책이 계속 출판돼. 여러 볼륨으로. 트루고가 죽은 뒤에도 계속 출판된다. 양이라는 친구가 사라졌어도 다른 선교사들이 또 달라붙어서 거기서 또 써서 보내줘요. 대단히 이 답변은 길어서 그 이유는 내가 추적하지 않았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중국을 잊어버리니까 유럽이 아무튼 뭐 다른 관점에서 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적어도 50년간은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학자들은 계속 중국에 관심을 집중하고 여전히 있었으니까. 자. 튀르고는 성찰을 수치 계산 없는 경제표라고 소개하고 있다. 스미스가 많은 빚을 진 케네의 경제표는 주지하다시피 중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따라서 스미스는 국부론을 집필 중에 만난 이 두 사람과 두 저서를 통해 중국의 경제 이론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몇몇 학자들은 스미스가 부의 형성과 분배에 관한 성찰을 영역한 것을 넘어 이것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책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장서 속에 번역된 것도 갖고 있고 불어 버전도 갖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봤다는 이야기야. 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공맹사마천의 보이지 않는 영향. 스미스가 공자 철학과 중국 정치 경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상술한 내용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래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에 등장하는 경제적 도덕적 논제들일 것이다. 도덕 감정론은 국부론보다 먼저 출판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대폭 수정되어
되어 출판된 해는 1790년으로서 국부론 최종본보다 늦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부론에서의 중국 논의와 중농주의 논의를 먼저 살펴볼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의 두 가지 의미. 스미스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미밖에 모를 거야. 저절로 조절해주는. 그래서 가장 열심히 자기 개인적인 영리 목적을 추구할 때 국가의 공동체적 이익도 최대화된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 다른 거 하나는 보이지 않게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지배와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라는 두 가지 뜻으로 본인이 사용해요. 근데 하나만 보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미스는 그 지배 쪽에다가 그걸 정당화함으로써 부르주아 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 지가 또 부자이기도 하니까. 자. 스미스는 일단 국부론 제3책 4절 도시 상업은 어떻게 나라의 향상에 기여하는가에서 흉을 인용하며 상업의 정치 경제적 효과를 종합한다. 상업 제조업 도시들의 증가와 부는 이 도시들을 가진 나라의 향상과 발전에 세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기여했다. 첫째, 나라의 원자재 생산물을 위해 준비된 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들은 나라의 발전과 계속적 향상을 북돋았다. 둘째, 도시 거주자들에 의해 획득된 부는 대부분이 종종 미개발 상태에 있는 팔려야 할 그런 땅들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상인들은 흔히 농촌 젠틀맨이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다. 상인들은 늘 농촌 젠틀맨들은 귀족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멸시받으니까 그들이 멸시할 때 물적 토대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토지예요. 토지는 귀족들만 가질 수 있는 걸로 딱 고정관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토지를 자기들도 가지면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귀족처럼. 귀족과 똑같이는 아니지만 귀족처럼. 그래서 그 토지를 노려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에서 쫓겨난 많은 빈농들이 7, 8만 이 정도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빚을 자꾸 지게 되고 고리대를 씨앗까지 먹어버리는 경우도 흉년에는 많으니까 씨앗 살 돈을 빌리다 보고 그러면 수년이 지나면 빚쟁이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7, 8만 중에 한 마리씩 팔아서 자꾸 빚을 갚다 보면 땅 없는 농민이 되다 보면 결국은 땅 없는 농민이 대다수가 나오게 되면 농촌을 떠나야 돼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떠나가서 어떻게 하다 또 고생하다 보면 돈을 벌잖아요. 벌면은 돈 번 사람의 마지막 꿈은 뭐냐면 고향에다가 땅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은 거기서 여전히 헤매고 있겠죠. 빈농으로. 그 부모들을 체면 세워주게. 땅을 뭐 한 20마디 사가지고 체면 세워주려고. 그건 사람의 민정이고,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도시에서 부르주아적 부를 쌓은 자가 자기 고향의 땅을 사들이는 식으로 고향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걸 우리나라의 막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천민자본주의의 증거로 그걸 많이 들이대요. 정신 나간 자들이. 그러니까 서양에 자기들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이게 멘탈리티가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그것조차도 나쁜 걸로 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담 스미스 뭐라고 하고 있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되는 거야? 농촌 땅이 막 싸지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사니까 싸지는 저렴화 그 경향이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도시에서 일어난 많은 상공업적 부가 이 통로를 통해서 농촌으로도 돈이 흘러들어가니까 농촌도 돈이 돌게 돼서 도시의 부가 농촌에서도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공유되게 되는 거예요. 네? 도시에서 돈 번다고 그래갖고 상공업이 농촌에는 하나도 안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이 메커니즘 때문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 사람은 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기들이 선대로부터 가져온 땅을 어떤 양반이나 귀족이 팔겠어요. 결국은 항무지에다 투자해가지고 항무지 땅을 사서 그걸 막 일구겠죠, 부르주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전에 농토가 아니었던 것도 농토로 되는 긍정적인 생산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요. 절대로 천민자본주의적 요소로 보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행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요거라도 읽으면, 아니 그냥 아담 스미스라도 읽으면 내가 그 여기 저 사마천까지 읽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마천 읽으라고 하면 사마천이니까 천민자본주의죠. 또 이렇게 했을 거야. 사마천이 한 소리나 이 아담 스미스 하는 소리를 내가 1대1로 지금 대치시키면서 비유를 연결시킬 거야. 자, 읽어봐. 그들이 농촌 젠틀맨이 될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자들 중 최선의 개발자가 되었다. 상인은 돈을 이윤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데 익숙한 반면 시골 젠틀맨은 주로 소비 지출에 쓰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상업과 제조업은 점차 질서와 훌륭한 정부를 도입하고 그와 함께 이웃 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와 우월자들에 대한 노예적 종속 상태에 살았던 국가 주민들 사이에 개인들의 자유와 안전을 도입한다. 이것은 거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중요한 효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효과다. 흉은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그것을 본 유일한 필자다. 상업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도 그 가격 안 내면 안 팔아요. 가난한 사람도 그 가격만 내면 팔아. 그러니까 상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니까 그 차별적인 그런 귀족적인 귀천 차이를 없애버리는 평준화 역할을 하니까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다는 측면이고, 또 가난한 사람도 천민도 돈을 벌면 이제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신분 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업과 전쟁 상태도 자꾸 종식시키려고 들어요. 전쟁 나버리면 돈벌이 못 오잖아. 장사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못 나게 막으려고 하는 평화지향적인 측면이 있다. 상공업은. 자, 이런 뜻이야. 자. 스미스는 흉이 이미 논한 상업의 경제 발전과 발전 효과와 자유화 효과에 더해 사마천의 소봉과 같은 상인의 농촌 투자를 새로 추가하고 있다. 앞에서 흉에 관련된 건 다 공부했죠.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경제개발 역할을 하고 상업이 국제무역을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자유화를 시켜준다.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두 가지를 그대로 여기서 반복하고 여기 추가로 농촌에 도시 부르주아가 투자하는 거,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도시에서 재물을 모은 상인이 농촌의 토지를 매입해 젠틀맨으로 변신하는 것은 소봉의 이말치제, 용본수지와 같은 것이다. 가로수를 상업으로 재물을 모으고 농업으로 재물을 지킴과 같은 것이다. 자기 고향에다가 땅을 사는 거야.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사마천의 말이나 스미스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마천이 말하면 천민자본주의고 스미스가 말하면 아주 도귀한 자본주의고 이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학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자기 학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제대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자학 논법을 없애버려야 된다. 지나친 국뽕도 문제가 있지만 이런 자학사관도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중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된다. 자. 나아가 스미스는 인간의 통상적 성향에 부응해 이 성향의 온갖 향상을 보장하는 흉의 자연스러운 사회 원리를 수용했든 케네의 자연의 도를 수용했든 공자의 무의 이성의 도 또는 사마천의 자연지엄과 동일한 경제적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하고 있다. 각 개인들은 일반적으로 진정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의도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이 공익을 얼마만큼 증진시키는지를 알지도 못한다. 그들은 다만 외국 산업의 지원보다 국내 산업의 지원을 택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할 뿐이다. 그리고 국내 산업을 그 생산물이 최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각 개인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는데, 그들은 이러한 중에 다른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그들의 의도의 일부가 아닌 목적을 증진시키도록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이끌려져 있는 것이다. 그의 의도 일부가 아닌 목적, 공적 목적. 그들의 의도는 사적인 목적이잖아. 근데 그것이 아닌 공적인 목적, 공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또한 이 목적이 의도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언제나 사회에 더 나쁜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모든 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각자가 실제로 사회의 이익을 촉진하려고 의도할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사회의 이익을 빈번하게 촉진한다. 나는 공공복리를 위해 교육하는 채 했던 자들이 행했다는 복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 국가에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손해나죠. 국가가 손대면 오히려 손해나고, 개인들이 자기 사익을 최대화, 영리 목적을 위해서 극대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각자가 다 부자가 되면 거기서 세금 조금씩 내면 국가도 부강해지는 거니까 결국은 공익을 증진을 시키게 된다 이 말이야. 개인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국가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야. 자. 스미스가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흉과 캔의 자연스러운 사회 원리 및 자연적 질서를 의미했든지, 공자의 무의 이성과 사마천의 자연지엄을 의미했든지 그것은 여기서 중요치 않다. 흉과 캔에도 어차피 공자와 중국을 받아들여 그 같은 사상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의 사상의 궁극적 출처는 공자와 중국이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을 대외무역에 대한 국내 기업가들의 자연스러운 대응 현상에만 적용했지만, 도덕 감정론에서는 이것을 경제 일반으로 확장해 정식화한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가 살짝 뒤틀려요. 뒤틀리면서 지배를 은폐하는 의미로 쓰여져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재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만족을, 이 만족을 촉진해 주는데 적합한 배치의 아름다움과 분리시켜 그 자체만으로 고찰한다면 이 실질적 만족은 언제나 최고로 경멸할 만하고 하찮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만족을 이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만족을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족을 산출하는 수단들인 체계, 기재, 경제의 질서, 즉 규칙적이고 조화로운 운동과 혼동한다. 이런 복합적 관점에서 고찰할 때 부와 강대함의 기쁨은 장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 되어 우리의 상상력을 때린다. 이제 이것의 획득은 우리가 그토록 쉽사리 이것에 쏟는 온갖 노고와 온갖 열망을 보일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연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은 잘된 일이다. 인류의 산업을 일으키고 계속적인 운동 중에 붙들어 두는 것은 이 기만이다. 인류에게 처음으로 땅을 갈고 집을 짓고 도시와 나라를 세우고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하고 맛깔나게 하는 모든 과학과 예술을 발명하고 개선하도록 추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고, 바로 이 기만적인 만족이었고, 이런 뜻이야. 지구의 표면을 완전히 바꾸고 야생적 자연 살림을 기분 좋고 비옥한 들판으로 탈바꿈 시키고 전임 미답의 불모적인 대양을 새로운 생계 기반으로 만들고 지구의 상이한 국민들 간의 소통을 위한 큰 도로를 만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이 기만적인 만족이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서 그걸 다 먹고 10사람분을 먹고 100사람분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닌데, 마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먹어 치우는 것처럼 자기 기만을 하면서 그 자기 기만 속에서 그 자기를 도와주는 체계나 기제나 어떤 경제 운동 법칙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하나 먹는 건 똑같고, 능력은 불평등하나 밥통은 평등한 거야. 칼막스가 말하는 글라이아이트 데스 마겐스, 이는 밥통은 평등하다. 자. 땅은 인류의 이러한 노동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연적 비옥도를 배가하고 더 많은 수의 주민들을 유지해야 한다. 오만하고 무정한 어떤 지주가 그의 광대한 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동포들의 궁핍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들판 위에서 자라는 전 수확물을 자기 혼자 소비할 것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착각이다. 이 기만이 자기 기만이지. 와, 다 내 거야. 내가 다 먹어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기만 속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막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대양을 넘어 나가고 그러면서 다 생계 기반을 넓히고 이런다 이거지. 이 기만의 힘으로. 자, 눈은 배보다 크다는 속박한 속담은 이 지주와 관련하여 가장 완전하게 입증되는 말이다. 그의 위의 용량은 그의 욕망의 거대성과 비례하지 않으며 가장 천한 농부의 위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자, 아까 Die Gleichheit des Magens,라는 밥통의 평등이라는 칼막스 말이 나요. 똑같은 말이 내용은 같죠. 표현만 다를 뿐이야. 밥통은 평등하다. 자, 부자는 단지 쌓인 무더기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맘에 드는 것을 고를 뿐이다. 그들은 빈자보다 그러니까 뭘 똑같이 뭐 먹는데 말이야. 호텔 가서 먹어. 뭐 중국집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막 무슨 중국 만두를 먹는다. 뭐 거기서 먹으면 엄청 비싸요. 그 동네에서 사 먹는 것은 한 10배 정도 비싸. 뭐 다른 거 뭐가 있어? 밥통은 똑같으니까 거기서 먹으라 그래. 똑같은데 다른 게 딱 있죠. 이거 서비스 해주잖아. 서비스. 이쁜 아가씨가 와서 서비스 해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자. 그들은 빈자보다 조금 더 많이 소비하고 자연적 이기성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편익만을 꾀하고 그들이 그가 고용한 수천 명의 모두의 노동으로부터 의도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헛되고 만족시킬 수 없는 욕망의 충족일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온갖 발전의 생산물을 빈자들과 나누게 된다. 자, 그러면 내가 좀 편히 먹으려고 여기다가 받침대 들고 있는 하인도 하나 있고 음식물 갖고 오는 하인도 2명이나 있고 언제나 대기하고 서 있는 뭐 갖고 라 그러면 갖다 주려고 서 있는 하인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어찌고 저찌고 하다 보면 호텔에서 먹으면 그 사람들 다 고용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여기서 헛배 부르고 있는데 다 먹여 살려요. 자기는 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결국은 다 먹여 살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땅을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분량으로 나누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과 거의 동일한 생필품 분배를 이루도록 이끌어지고 그리하여 그것을 의도함 없이 다시 의도함이 없이나 보이지 않느냐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의도함이 없이 그것을 알 없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종족을 배가시킬 수단을 제공한다. 섭리는 소수의 수단들을 제공한다. 섭리는 소수의 영주들에게 지구의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 이 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잊지도 않았고 내버리지도 않았던 것이다. 여기서 지금 섭리, 보이지 않는 손, 이게 같이 쓰이고 의도하지 않는 거 다 같이 쓰이고 있어요. 야, 이렇게 들으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또 칼막스 계급투쟁도 느끼는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이 지금 앞에 쓰여진 보이지 않는 손과 이 두 번째 쓰여지는 이 도덕감정론에 보이지 않는 손의 차이를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대단히 깊이 파고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게 아니라 서양의 그 유력한 학자들도 차이를 못 느끼고 딱 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이 아담 스미스 전 저작 안에서 3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기 2번 지금 읽은 거죠. 2번째 나오는 것까지.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은 2가지다. 하나는 실질적 만족의 미학적 혼동, 자기 기만을 통해 부자들을 근면하게 경제 발전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하나는 이 발전의 생산물들을 빈자들과 나누게 한다. 의도하지 않는데 의도함이 없이 나누게 만든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경제를 너무 경제주의적으로만 생각해 즉 경제를 재물의 생산과 교환과 금전의 축적으로만 생각해 노동자 경제주의적이다 이 말은 그 물건의 교환 그것만 보는 거 경제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매일 거의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지만은 만약에 노동을 사고 파는 거라면 노동을 사는 자와 노동을 파는 내가 대등하게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저 누구냐 이병철 아들놈이
지금 부자. 어? 이재용 면접을 내가 봐야 될 게 아니야. 나도 이재용도 나를 보지만 걔네들만 면접을 보고 우리는 가서 거기서 완전히 열심히 차려오러 앉아 있다고. 완전한 권력 관계. 완전히 군대보다 더 심한 권력 관계. 군대에서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다 먹여줘.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잘라버리면 길거리로 나가 떨어지는데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섹스피어 말대로 내 빵을 뺏는 자는 나를 죽이는 자나 똑같으니까 내 빵을 잘라버리면 죽은 거죠. 근데 군대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빠따를 치더라도 그날 밥은 준다고. 근데 이게 살벌한 권력을 가진 자를 권력을 못 보고 이 지배관계를 못 보고 물건 교환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등가 교환이라는 그 교환 관계로 경제를 무해화 시켜버리는 거. 피지배 관계를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리는 역할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고 있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으로 지배 관계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자.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경제적 지배 권력과 중소자본가에 대한 대자본가의 지배력을 단지 쌓인 무더기 중에서 가장 값비싸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를 선택권쯤으로 외소화시키고 있다. 이런 까닭에 스미스는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부의 이런 하찮은 기여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이에 매달리는 이유를 정치적 권력과 마찬가지로 무한히 추구되는 경제적 권력의 증대 욕구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학적 혼동으로 오인하고 이 경제 전체의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을 적용하고 있다. 자, 이게 재벌 경제나 그런 대기업 경제의 그 강력한 권력을, 경제적 권력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의 경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미학적인 기만이나 기만적인 만족 때문에 돈을 계속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제 권력을 추구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기업인들이 먹고 살려고 버는 거 아니라고. 먹고 살려고 버는 사람은 저 밑에서 기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 소상공인들이 그러는 거고, 자본주의 기업이 돼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권력을 추구하는 거야. 의시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경쟁에 의해서 패해서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경쟁 논리 속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어떤 권력? 경제적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급적 회사를 키우고 돈을 축적하고 또 많은 인력을 고용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파워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니고 경제적인 권력도 권력이고 사회적인 권력도 권력이에요. 아니 그 목사님은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좋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 목사님이 좋아. 사회적 권력이 성립하는 거야. 종교적 권력이 성립하고. 에? 욕망이 있는 곳은 권력이 있다. 권력 관계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작으면은 모르지만은 커지면은 조그마한 뭐 천막천 교회 할 때는 목사님하고 신도하고 피장파장이고 뭐 서로 도우면서 살겠죠. 근데 커져봐. 저 이제 순복음 교회 되는 거야. 그 권력 다툼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감옥 가고 피 흘리고 막 그러고 있어. 지금도 해결 안 됐어. 또 뭐요? 대순 질리고 네 개로 쪼개져 갖고 재판 걸고 오라고 막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장악하려고 그 권력을. 정치 권력만 권력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경제를 그냥 교환관계로만 보려고 하는 경제주의적 사고에 빠져들게 만든다. 경제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정치 권력만으로 이 세상을 설명을 하면 경제 권력을 못 보게 된다. 그래서 이병철이가 누구냐 아까 이재용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너나 나나 맞짱 뜨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은 세상을 모르는 자죠. 자. 이런 까닭에 스미스의 이 논변은 모든 부가 하찮은 것이라는 비장한 철학 뒤로 부자의 가난한 자들과 상대적 약소자들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고약한 경제적 지배 권력을 은폐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려는 의도에 이바지하게 된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은 상당히 그래도 무해하고 공자님의 터치가 있는 건데, 요건 지금
유해한 이론이에요. 미래의 부르주아 이론의 어떤 정당화를 위해서 중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자.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에 의해 경제주의적으로 자본 권력을 은폐하는 것은 사마천의 이런 경제 권력론에 비하면 실로 유치한 부자 편들기로 비춰진다. 자, 여기서 대단히 쉽게 써놨어요. 사마천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통 초가의 서민은 상대가 10배 부유하면 몸을 낮추고 100배 부유하면 두려워하고 1000배면 그의 부림을 받고 10,000배면 그 수하가 된다. 10,000배면 아주 자발적으로 지가 기어들어가서 그 쫄따구가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그 권력관계로 변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말은 내가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쉬워요 이게. 어? 자. 결론적으로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유로운 사적 이익의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공복리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연적 시장 메커니즘을 뜻하는 것이라면 도덕 감정론에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 권력자와 경제적 약자 간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 격차를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데 쓰이고 있다. 두 개의 용도가 쓰임이 완전히 다르죠. 아주 완전히 다른 거야. 이 후자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공자의 무의이성, 사마천의 자연지엄, 휴메 자연스런 사회 원리와 케네의 자연적 질서의 본질적 변조와 오용에 속하는 것이다. 국부론에 보이지 않는 손만이 공자의 무의이성이나 사마천의 자연지엄의 의미와 부합된다.